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셨으니까요. 제가 풀이해보면 여러분이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72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차대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김 부장이 주식회사 공인의 받으러움 결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차대리가 주식회사 공인의 받으러움이 만기 결제되어서 국민은행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와서 증가해야 되겠고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은 대변에 가서 감소해야 되는 그런 거래죠. 그래서 차변의 당좌 예금이니까 자산의 증가, 대변의 받으러움이니까 자산의 감소해서 거래의 결합이 3번이 되는 거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네. 어음이 만기가 되면 보관 중인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면은 바로 이런 결합이 됩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앞에 71회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서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이다 해가지고 그게 틀렸잖아요.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여기 72회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손익계산서는 재무 상태를 나타낼 뿐 아니라 벌써 틀렸네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재무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은 매출액, 매출원가, 그다음에 판매관리비, 거기서 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재무 상태는 안 나타납니다. 예. 재무 상태라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맞았네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는 그 이익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 등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익이 몇 년간 계속 난다.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수익성을 보고. 앞부분은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을 보시면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도록 처리한다. 우리가 이걸 발생주의 회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것을 결산 때 하지 않습니까?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또는 에, 미지급 비용 또 선급 비용 이러한 계정 과목을 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이연시키기도 하고 예상해 주기도 합니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기간별로 잘 배분되도록 하려고 그러한 회계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서 등식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익에서 비용 빼가지고 이익을 구하니까. 그러면 재무상태표 등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과 부채도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즉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은 예외적인 거다. 이거예요. 다음 3번을 보면은요.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의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냐? 매출 채권은 개정 과목이 두 개죠. 이 앞에서 이 문제가 어느 69회인가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하고가 매출 채권이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그걸 구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3,000개를 개당 1,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면 300만 원이 여기서 매출액이 됩니다. 판매 대금 중 100만 원은 외상으로 하고 그럼 100만 원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에 해당이 되죠. 140만 원은 수표로 받았으며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300 중에서 200 남았는데 140을 수표로 받고 나머지니까 60만 원이 어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60만 원이. 이게 뭐냐면 받으러음이죠. 그래서 여기 100만 원하고 60만 원 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매출채권이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 4번은 다음 중 도매업을 요구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가완화에 해당하는 개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를 냈어요. 가완화. 가는 뭐냐? 영업사원의 명함 제작 비용, 명함 제작 비용, 신문 구독료 이런 게 다 도서 인쇄비예요. 그 다음에 4번 거래처 주식회사 공인의 창사 기념일 축하 선물. 네. 우리가 앞에 71회선가 그 거래처의 창사 기념일에 뭔가를 선물을 사서 보냈다는 문제 한 적이 있죠? 접대비였죠? 네, 접대비. 그래서 4번이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네요. 다음 5번을 보시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나왔군요.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것도 제가 앞에 71회에서가 풀이 나올 때 단기 매매 증권은 그 취득할 때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그 수수료를 전부 다 원가에 포함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매도하는 증권도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 7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합니다. 그러면 700주를 8,000원에 샀어요. 7, 8에 56, 560만 원. 취득 수수료 56만 원이다. 그러면 56만 원도 여기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616만 원이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금액은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61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5년 6월 30일에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앞에서 70일에 실무 수행할 때 거기 비품 매각 그 유형자산 매각 거래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죠? 그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죠.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면 이익이 얼마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처분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6월 30일 날 270만 원에 처분했다. 네, 270만 원. 빼기. 자, 장부 금액은 이제 계산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 24년 12월 31일까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월할로 또 상각을 한다 그랬어요. 밑에 보니까. 예, 월할로. 그러면은 25년에 매각했으니까 25년 6월 30일에 매각했기 때문에 6개월치를 상각했다는 얘기예요. 6개월치. 그래서 요 200만 원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6개월치를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연수 5년이니까 1년에 100만 원씩 상각했네요. 취득원가 5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100만 원이죠. 계산하기 쉽습니다. 6개월치는 50만 원이에요. 절반이니까.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요 200 더하기 50만 원, 250이에요. 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금액이죠, 바로. 그래서 장부금액은 얼마다? 250이다. 500만 원 마이너스 250은 250이다. 그래서 처분금액 270만 원 빼기 250만 원 해서 2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다. 이렇게 이론에서도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답이 3번이었죠. 다음 7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비유동 자산 중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 굳이 감가상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은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있네요. 건설 중인 자산. 이것도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예요. 아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건설이 완료된야만이 감가상각을 할 대상 금액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임시 개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었네요. 다음에 8번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 사업자 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잘못 설명했네요. 혜원이가 답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가 다 있어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면세 사업자를 빼고는 다 있는 겁니다. 다음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적 장사를 해야 그게 사업자인데 일시적으로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행사, 뭐 마을에 행사 있을 때 그때만 장사하고 평상시에는 다른 일을 해요. 그건 사업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사람은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로 보는 거야. 맞습니다. 네. 상속의 경우는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 사업자 등록의 대표자 변경만 해서 정정 사유로 보고 정정을 하면 된다. 다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음 9번을 보시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공급 시기가 문제로 많이 나오네요. 현금 판매의 공급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틀렸어요.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이것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틀렸어요. 또 3번.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 장기할부 조건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이거 장기할부 조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틀렸어요. 이 9번 문제는 여러분이 며칠 전에 풀었던 앞에 어느 회차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공급 시기 문제 어젠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다음은 도매업을 영유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외상 판매액 과세 표준이죠. 10개월 할부 판매. 할부 판매도 과세 표준입니다. 할부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할부 이자도 과세예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세 표준. 견본품의 제공액. 견본품이라는 건 우리 샘플이거든요. 샘플은 과세하지 않아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 매각액. 토지는 면세입니다.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아니죠. 그러면 가와 나에 있는 금액을 더하는 게 답입니다. 2030만 원. 네, 답이 2번입니다. 네, 그래서 72회의 이론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 거의 다 맞추셨죠? 네, 자 그러면 스마토리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셨는데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회 실무 수행. 여러분 하신 점표를 하나씩 검토해 가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요. 자, 스마토리는 휴대폰 액세서리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월 지급어음에 관한 거니까 요거 입력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스마토리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검색해서 입력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처별 초기율에서 여러분이 지급어음을 더블 클릭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드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세교 상사를 검색을 했고요. 만기 일자는 비고에 있는 2025-0531 그리고 어음 번호는 등록된 어음이니까 더블 클릭하면 등록된 어음이 보이겠죠. 여기 어음 번호가 딱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금액에다가 500만 원 입력하신 다음에 발행일자 커서가 넘어가면은 비고에 있는 2024 113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밑에 차액이 0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닫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세교상사 한 건 500만 원, 밑에 차액 0. 이렇게 등록하시면 거래처 초기 2월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입니다. 밑에 자료 설명 읽으셨죠?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의 처분 확정일을 2월 28일로 수정하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당기 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상품 매출 맞고 매출 원가가 맞고 그 다음에 급여부터 쭉 내려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여비교통비가
틀렸군요. 동그라미 하나 지워줬고. 그 다음에 접대비는 맞았죠. 어, 법인세가 빠졌네요. 맨 밑에 추가하겠습니다. 법인세 28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자, 법인세 추가하고 당기순이익을 보니 925900000. 예,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분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를 수정해야죠. 전기분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를 수정하는 이유는 당기순이익이 고친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9259000. 그리고 여기 처분 확정일자 2025년 2월 28일, 2월 26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8일로 고쳐주어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정보 관리 문제 두 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거래자료 입력 1번 문제, 기타 일반 거래. 법원의 법인 등기 변경 관련 서류를 접수를 위해서 전자 수입인지, 인지세죠, 수입인지. 인지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세금과 공과금, 인지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0일이니까 여러분이 일반전표 입력에 1월 10일로 해서 출금하신 다음에 817번 세금과 공과로 해샀나요? 판매관리비니까 817번으로 10,000원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문제입니다. 상품 판매 시 퀵배달 요금이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로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거래자료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서식을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상품 판매의 배달 요금이에요. 그럼 뭐예요? 운반비죠, 운반비. 상품을 운반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출금전표로 운반비 입력을 합니다. 날짜는 2월 20일이니까요. 2월 20일 현금 출금전표 운반비 800번대 824번이죠. 금액은 4만 원 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을 하러 갑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네 번째 줄에다가 2025 0220 24 기획 서비스 최재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음로 29 120 34 11112 금액은 4만 원. 퀵 서비스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에 해당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운반비니까 800번대 운반비 검색을 해서 824 해주시고 여기에는 상품 배달이라고 해주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셔서 명세서 이 불러오기 해서 4건으로 잡아준 다음에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자동차 보험증권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 보험증권.
자료 2는 보험료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내역.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예, 이렇게 가끔 보험료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는 문제,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예, 선급 비용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개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에요.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은 보통예금, 이런 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전표 3월 15일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차변이 선급비용 133 거래처 적용 생략하시고요. 58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은 103번 보통 예금으로 거래처 코드를 우리은행 보통으로 코드 넣어줘야 돼요. 적용은 생략하시고 580 플러스. 네.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 하는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 하면 안 되고 선급비용 해줘야 돼요. 대변은 보통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어음의 양도라고 되어 있네요. 약속 어음 배서 양도. 3월 18일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자, 외상매입금 부채죠. 일부를 결제하기 위해 주식회사 아이폰 마켓의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음, 받으러음이죠. 이거를 배서 양도했다.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자,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와야 되고, 어음을 양도했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자산 감소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3월 18일입니다. 일반 전표 3월 18일로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나 보세요. 차변이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시켜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에는 대한상사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금액은 600만 원이죠. 대변은 110번 받으러 음이고 여기서 거래처 코드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아이폰에서 받은 거죠. 거래처 코드에 i를 입력해 가지고 아이폰 코리아 아이폰 마켓 04520으로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대변에 600만 원 이렇게 점표가 입력되어 있고 받으러 줄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기능 모음에 가가지고 자금 관리한 다음에 여기 어음 상태를 배서 3번으로 해주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엔터 치면 커서가 지급거래처로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지급거래처에서 외상매입금 거래처인 대한상사를 검색해야죠. 대한상사에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대한상사 확인까지 해주어야 됩니다. 배서양도 문제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입니다. 자료가 두 개 있는데요. 자료 1은 갤럭시 세상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발급한 견적서고요. 자료 2는 공급 대가의 10% 계약금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것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이것만. 차변의 보통예금, 기업은행, 자산증가, 대변에 우리가 받은 계약금은 뭐예요? 부채죠? 선수금. 거래처는 갤럭시 세상. 이렇게 거래처 코드 걸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29일 전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월 29일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가 기업은행 보통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금액은 33만 원이고요. 대변은 선수금으로 돼 있나 보세요. 259. 거래처 코드는 예, 갤럭 해서 갤럭시
세상 거래처 코드 걸려 있어야 되고요. 33만 원. 갤럭시 세상은 거래처 코드가 00107이었습니다.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 부채예요. 네, 그래서 거래자료 임명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1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받았다. 이게 선수금이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고요. 거래 명세서의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통해서 발급 전송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를 7월 5일로 해서 유형은 11번으로 여러분이 입력했겠죠? 예, 품명에는 휴대폰 필름이라고 했을 거고 수량에 2,000, 단가에 3,000 입력하고 거래처 코드에는 엔텔 입력해가지고 엔텔레콤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처음에 비워놨겠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줄에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시켜야 되고요. 선수금이 100만 원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전표를 조회할 필요는 없었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560만 원 입력해 줬으면 됩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그대로 엔텔레콤 그대로 두시고 차변과 대변 합계 660만 원 맞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해 주셨죠. 7월 5일부터 7월 5일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3번 친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하셨고 확인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기사 들어가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누르고 발행 확인 이렇게 하시고 조회 이렇게 해서 여기 전자발행 뜨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된다. 그 다음 부가세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매입거래이고 세금계산서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자문수수료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그러면 혼합분계 하시면 되겠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자, 매입세 공제가 되는 매입이죠.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로 날짜 바꾸고 여러분이 유형에다가 50일 했어야 돼요. 분명히 컨설팅 수수료 하시고 공급가액에 15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셨죠. 거래처는 미래회계법인 코드를 미래회계법인으로 거래처 코드 넣고 전자세금에다 1번 하셨어야 돼요. 전자입력. 분계는 3번 분계, 혼합 분계하시고 상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상품을 수수료 비용으로 바꾸는데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내부 회계관리제도 컨설팅이니까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리 업무하고. 그래서 831 수수료 비용 코드를 썼어야 돼요. 상품 대신에. 그리고 세 번째 줄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했죠. 예, 금액은 165만 원. 탭키 누른 다음에 거래처를 우리은행으로 바꿔 주었어야 됩니다. 우리은행 보통 이렇게 대별의 보통액은 165만 원 한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은행 보통으로 고쳐져 있어야 돼요. 고쳐놔야 됩니다. 자, 51번 과세 매입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매출거래 카드 매출이네요. 휴대폰 가죽 지갑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전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외상 매출금으로 알아. 이거 카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일어나요.
앞에 71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 있었죠. 그래서 7월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30일 거 유형이 17번 카드 과세 매출로 했어야 되고요. 카드사는 우리 카드 두 번째 우리 카드를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분명에다는 가죽 지갑 공급가에게는 그 합계 금액을 입력하셨죠? 110 플러스 그래야 10만 원, 만 원 이렇게 나누어지죠. 거래처는 이민우니까 이민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셨을 거고요. 전자세금 아니니까 지나가고 분기에다가 4번 하시면은 카드 분기가 되면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고요.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예.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으면 잘 된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회차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 내에서 출제하니까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다음 4번은 매입거래인데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화장품 세트.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했습니다. 혼합 분계하시면 되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이 세금 계산서 매입인데 이게 거래처 접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세금 계산서를 54 불공으로 입력해야 되죠.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8월 10일 거 여러분은 유형에다가 54 했어야 되고 불공제 사유는 9번에 있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클릭하고 선택했어야 됩니다. 품명에다가 화장품 세트 공급 수량 40 단가 5만 원 거래처가 S 스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하고요. 분계는 우리은행에서 계좌이체 지급했으니까 혼합 분계하셨죠? 상품을 접대비로 바꿔야 됩니다. 800번대 접대비 814 차변에 813 상품을 접대비로 고치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우리 보통예금이 220만 원 그리고 거래처를 우리은행 보통으로 이것도 고쳐야 돼요. 우리은행 보통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항상 고치고 가야 돼요. 54 불공이고 접대비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밑에서는. 자, 54 불공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부가세 5번 문제는 신용카드 전표인데 사무실 냉난방기를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57 카과 매입이죠. 카과 매입.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냉난방기는 우리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계정가격은 비품입니다. 비품.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을 요렇게 해주어라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날짜가 9월 8일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에 9월 8일을 수정한 다음에 유형은 57 카드 과세 매입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과세 재화를 매입합니다. 자, 무릎에 단추 눌러서 카드사는 농협카드가 되겠습니다. 농협카드 선택을 해주셨을 것이고 분명에다가는 냉난방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카드는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하죠. 1320 플러스. 예, 그러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거래처는 쿠팡에서 샀네요. 쿠팡. 거래처를 05512로.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어요. 지나가시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하시면은 미지급금으로 카드로 매입한 거니까 미지급금 농협카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고요. 상품을 비품으로 코드를 바꿔줘야 돼요. 세 번째 줄에 차변에 비품. 그리고 이 비품의 취득원가 120만 원으로 취득원가를 고정자산 등록할 때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과제 2번 고정자산 등록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셨죠?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가지고 엔터 3번 치시고 계정 과목에서 계정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비품 확인 그리고 이 코드에다가 1001 거기 수행과제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산명의 냉난방기 취득일은 2025 거기 전표에 있는 날짜 0908 자, 25년도가 단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는 지금 25년도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신규 취득 증가에다가 120만 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 방법은 거기 나와 있었죠. 정률법이니까 0번 그대로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연수 5를 10번에다가 5하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경비구분 800번 때는 여기 2번에 800번 때 이걸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0번 회사 계상 삼각비에 18만 400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인데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맞기신 금액, 환급세액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세액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6월 30일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자, 돈이 보통예금에 맡겨졌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은 우리가 환급세액을 정리할 때는 미수금으로 정리했거든요. 요날 전표 조회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미수금이었어요. 거래처를 서대문세무세로 해서. 그래서 대변의 미수금 자산 감소시키면 됩니다. 환급세액 문제 이거 처음 해보는 거 아니죠? 자, 8월 5일입니다. 이건 일반 전표에다 해야 되죠? 일반 전표를 가셔서 8월 5일 날짜에 차별의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이 우리은행 보통 금액은 302 플러스 대변은 미수금이 들어온 거예요. 미수금 자산감소 거래처는 세무서 서대문 세무서가 거래처 코드로 들어가야 돼요. 03100 302 플러스 네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환급세액 입력된 것이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끝나고 실무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 문제가 나오죠.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자, 자료 설명을 보면 1번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의 내역이 다음과 같다.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대체 분계하는 것이 수동 결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신한은행 거부터 보겠습니다. 비고를 보면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그러는데 만기일이 26년 9월 1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시기는 25년 12월 31일 결산을 하는 거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8개월 후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 대체분계를 해야 되죠. 왜냐? 장기차입금이 아니니까 차변의 장기차입금 없애주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해주는 분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신한은행 건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카카오뱅크 걸 보겠습니다. 만기가 이건 27년이네요. 6월 30일. 근데 만기에 일시상환 예정이에요. 그러면 결산일인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6개월 후에 상환하는 거니까 아직도 장기차입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카카오뱅크 거는 그대로 그냥 두면 돼요.
유동성 대체분계 대상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요것만 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에 차변의 장기 차입금, 왜? 부채 감소를 시켜야 되니까. 거래처가 신한은행 차입금 금액이 5천만 원이죠. 이 부채는 감소시키고 또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이 부채는 증가시킵니다. 거래처 코드 똑같이 해야 돼. 9850 거래처가 바뀌진 않습니다. 똑같은 거래처 코드로 대변의 5천만 원. 그래서 부채 감소, 부채 증가인데 유동 부채는 증가하고 비유동 부채는 감소시키는 이러한 분계를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하고요. 수동 결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해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까지다라고 하신 다음에 확인. 네. 기말상품 재고액 딱 이 자리 있죠. 여기에다가 2,800만 원, 28 플러스 플러스 그렇게 입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눌렀죠. 네, 그리고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확인.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익계산서부터 이제 작성을 하죠.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을 딱 합니다. 매출원가 넘어온 거 확인하시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334 뭐뭐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되는 것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죠. 불러오시겠습니까? 할 때 아니오로 하라고 그랬죠. 네, 여기 당기순이익 334 뭐뭐뭐 넘어왔죠. 자, 처분 예정일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2016 0228 처분 확정일 2025 0228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를 클릭하고 확인해 주어야 손익 대체분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 작성하라고 그랬죠. 재무상태표 12월로 딱 작성하면 실무 수행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수행을 마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평가 문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은 이론을 10분 안에 푼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50분 남았어요. 그러면 실무 수행을 여러분이 30분 안에 했다. 그러면 40분 지나갔죠? 20분 남았어요. 20분 동안에 이 평가 문제를 11번부터 32번까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2개니까 20분까지 안 걸려요. 여러분이 한 15분이면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론 10분, 실무 수행 30분, 그 다음에 뒤에 평가 문제 답안 작성하는데 15분 하면은 55분이 지나가죠. 그렇죠. 그럼 5분이 여유가 남죠. 5분 정도 여유가 남는 게 바람직해요. 예. 그래서 시간 관리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60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으면 60분을 한번 통으로 재보시는데 그렇게 연습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오늘 한 것처럼 이론 한번 끊어서 재보고 그 다음에 실무 수행 쫙 하면 30분 한번 재보고 그리고 뒤에 평가 문제 15분 안에 할 수 있는지 재보고 해서 다 더해보면 여러분이 전체 하는데 50분이나 55분이면 되는구나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하는데 도저히 60분 안에 내가 연습할 때도 안 돼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체크 시험 준비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수행을 다 했으니까 72회의 실무 수행 평가 요 답안을 여러분이 한
찾는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